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늘부터 2주 동안 2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로써 식당과 카페, 중소형 학원 등이 정상 운영됩니다. 네, 하지만 11개 고위험 시설 영업과 대규모의 모임은 여전히 금지 상태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학관리학 교실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발표된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09명 나왔습니다. 네. 12일째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그 국내 감염 사례가 봤을 때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좀 두 자릿수를 기록한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는 뭐 보통 우리가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든다. 그래서 수치가 좀 적다라고들 많이들 좀 말씀하시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이 추세에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말에 검사 건수가 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확진자 숫자가 좀 적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요, 사망자가 5명 나왔다는 점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12일째 100명대이고 오늘과 어제 같은 경우는 국내 지역 감염은 두 자릿수로 좀 고무적입니다만 사망자 숫자는 좀처럼 줄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환자가 발생하면 이제 그 상태가 악화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시점이 대개 일주일에서 10일이고 그 이후에 이제 사망하게 되는 시점이 대개 2주간에 걸쳐서 나타나게 돼서 이제 지금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2주 전에 확진자의 숫자, 중증 환자의 숫자가 늘어난 것을 반영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기준으로 100명 이하대로 이제 환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네. 뭐 2주 후에는 아마 사망자의 숫자도 같이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러니까 네. 2.5단계가 시행됐고 오늘부터 2단계로 좀 완화된 조치가 시행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2.5단계 시행을 한 효과가 크게 이제 나타나지 않았던, 그러니까 효과는 나타났지만 감소세가 좀 더디다 보니까 네. 그 완화 조치에 대해서 어찌 보면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 정부가 2단계로 좀 완화되는 조치를 내렸거든요. 교수님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애초에 기대한 만큼의 이제 확진자의 감소 추세는 없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2.5단계를 2주간 시행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이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이번 재유행을 보면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점은 네. 정부가 원래 1, 2, 3단계에 없던 뭐 처음에 1.5단계 시작해서 또 2.5단계로 가고 원래 정해놨던 그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단계를 변경하고 하는 등의 네. 이제 여러 가지 좀 상황을 고려할 때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좀 세분하고 단계 조정의 근거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시에 또 봐야 한 가지만 더 고려할 점은 예. 사실은 이제 지금 같은 재유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텐데 만약에 환자가 100명, 200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뭐 2단계, 2.5단계를 가면 사회경제적 피해와 국민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네. 반대로 우리가 현장의 방역 인력을 확충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병상과 인력을 확충해서 증가 속도만 빠르지 않다면 조금 더 많은 수의 환자가 생겨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정 수준에서 그냥 좀 유지하면서 버텨내는 방식으로 좀 대응 체계를 전환해야 장기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종합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2주에 일단 추석이 있다는 게 당면한 생각할 거리입니다. 일단 2주 동안은 2단계로 완화하고 9월 28일부터 또 2주는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이 네. 특별 방역 기간이라는 것이 네.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2.5단계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특별 방역 기간이라고 하는 좀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정부가 그 국민들께 알린 이유는 그러게요. 추석 동안에 이게 재확산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을 좀 국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싶어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예. 구체적으로 이 기간에 이게
2.5단계가 될지 뭐 2단계와 2.5단계 사이가 될지는 앞으로 2주간의 환자 발생의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부가 거기에 맞춰서 거리두기의 수준을 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다 보니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이용 제한이 됐었던 그런 카페, 아이스크림점, 제과점 이런 곳에서의 이제는 취식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 고위험 시설 11개에서는 여전히 영업 금지 네. 상황이 유지되는데 네. 근데 PC방이 여기에서 좀 제외되다 보니 관련된 확진자들이 또 나왔던 부분도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만약 PC방이 이대로 계속 운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주의를 해서 방역 관리를 해야 될지 좀 짚어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그 중위험 시설은 계속 이제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출입자 명부 관리하고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하고 환기하고 하는 등의 조치를 이제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2단계로 전환된 상태에서도 현장에서 그게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 되지도 않고 또 현장에서 일부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가 2단계로 전환하면서 그런 방역 수칙,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출입자 명부 관리하고 거리 두고 안에서 음식 먹지 않고 특히 이제 PC방 같은 경우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환기를 잘 하고 하는 등의 그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PC방에서의 또 다른 새로운 감염 사례가 나타나는 걸 막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또 불가피하게 상향 조정하는 일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동안에 이제 PC방에서 전파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확진자는 다녀간 적이 있어도. 네. 그래서 관련 업계가 고위험 시설 지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해왔었는데 네. 이번에 고위험 시설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방역 수칙 잘 지켜서 네. 영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 유입 사례도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오늘 발표된 게 11명, 어제는 22명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전 세계 상황이 지금 확진자가 3천만 명을 근접한 상황이라서 네. 이 어쩔 수 없는 수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7월 한 초순부터 지금 전 세계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되게 20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이제 해외에서 확진자들이 유입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뭐 그게 어떤 날은 뭐 단단위로 내려갔다가 어떤 날은 뭐 20명대로 올라가고 하는 거는 숫자가 워낙 작아서 네. 이게 의미 있는 변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는지도 지금 이 시점에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발표된 사례만 봐도 공항이나 항만에서 발견된 사례는 7명이었는데 나머지 15명이 자가격리 중에 확진이 된 상황이 네. 있었거든요. 이 관리는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잠복기를 지나서 증상이 발현된 다음에 이제 진단이 되는 거라, 될 수 있는 거라, 자가격리 중에 진단되는 거는 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데요. 이제 일부 자가격리 수칙을 좀 어기거나 이렇게 해서 그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아주 드물지만 일부 사례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있긴 한데요. 네. 그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그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건 굉장히 엄격한 기준입니다. 외국과 비교해 보면. 그래서 뭐 기간을 늘리거나 하는 것보다는 현재 그 체계를 유지하면서 이탈자나 규칙 위반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엄밀하게 관리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이야기 나눈 대로 해외 입국자 같은 경우는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거기에 이제 더해지는 조치가 자가격리 앱 설치를 의무화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내에서 감염돼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선택이거든요. 네. 근데 이 기간 내에 국내 자가격리 마지막 날에 확진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 2주간의 기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자가격리 앱에 뭐 국내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네. 이 앱을 설치하는 게 의무화한다던가 네. 이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게 개인의 이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감염병이 갖고 있는 그 우리 사회 전체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감염병 예방법 같은 것을 개정해서 자가격리자의 경우는 그 일정 기간만이라도 앱을 설치하고 개인의 동선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 네. 입장에서는 네. 바람직한 방향이다. 예. 라는 말씀. 사례별로 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확진 사례, 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거의 30명 가까이 됩니다. 다소 추가적인 확진자가 좀 덜 이렇게 누그러지나 싶었는데 어제 또 6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돼서 사실 그동안 병원 내에서의 감염 사례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병원 내에서의 관리가 좀 잘 됐었기 때문에 수치가 좀 두 자릿수로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적었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네네. 확진자가 나오다가 다시 좀 감소 추세로 들어가서 관리가 되고 이래 왔는데 이번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확진자들이 좀 꾸준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네. 이 병원 사례 좀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글쎄 이제 구체적인 역학조사의 결과가 나와봐야 이제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이나 직원이 아니고 외주 업체를 통해서 감염이 시작된 부분, 외주 업체의 직원이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해서 여러 사람을 접촉한 것, 그리고 그게 상당 기간 밝혀지지 않은 채로 감염이 확산된 것, 이런 게 아마 중요한 지금 이제 연쇄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데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를 계기로 해서 이제 병원이 아무리 감염률이 높아도 문을 닫을 수 있는 시설은 아니니까 네. 계속 예. 유지돼야 되는 시설이니까 병원의 방역 체계,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복귀와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세브란스 병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또 알아봤듯이 폐쇄가 됐던 재활병원이 오늘부터 정상 운영이 되거든요. 병원을 방문했던 경남 주민이 확진 판정을 받은 N차 감염 사례도 있는데 네. 재활병원을 정상 운영하게 한 것은 방역 당국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판단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들이 지금 역학조사를 통해서 누구인지 밝혀지고 그분들이 이제 격리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재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낮다고 판단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에서 확진자의 침이 묻어 있는 문의 손잡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소독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제 방역 당국이 진료를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양 관련 시설에서는 표본 검사를 시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 이 표본 검사가 네. 대표성을 띠냐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5월 달에도 요양시설 관련 종사자들 상대로 대대적으로 한 6천 명 정도 표본 검사를 했었는데 네. 모두 음성이 나왔었고 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요양시설 관련해서 확진 사례가 계속 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표본 검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표성을 띌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조치. 대표성을 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표본 추출을 해서, 그러니까 무작위로 표본 추출을 하고 일정 숫자 이상의 대규모 표본을 추출해야 이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거는 우리가 표본 검사를 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감염 관리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하면 그 당시에는 확진자 또는 감염자가 얼마인지 알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정보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잠복기에 있던 사람이 새로 감염자로 나타날 수도 있고 새로운 감염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정부가 향후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감염 관리 지침을 만들기 위한 어떤 진단적 성격의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지금 이 코로나19가 좀 확산되고 나서부터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면 각 병원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좀 받도록 해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진단 검사를 입원을 위해서 받을 경우에는 이게
건강보험도 적용이 돼서 무료로 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 차원에서는 부담도 많이 좀 줄어들어서 네. 좋은 제도가 시행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병원 차원에서 볼 때는 이렇게 네. 진단검사가 무료화된다라는 건 앞으로의 진료나 혹은 수술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좀 어떤 좀 좋은 작용이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이제 그 아무래도 중환자가 많고 병원 내에서 감염이 생기면 그 뭐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병원들이 그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미 대형 병원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그 되게 의무적으로 네. 코로나19 검사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가 환자 부담을 줄이고 뭐 병원들이 좀 더 뭐 편안하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걸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무료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이게 그 검사를 하면 뭐 확진자를 가려낼 수 있고 그러면 병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일종의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너무 초기여서 진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또 그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것만으로 완벽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과 그다음에 지금 그 병원에서의 감염 사례를 보면 여전히 그 의료진이나 종사자에 의한 감염이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감염이 발견되는 시기가 그 조금 늦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증상 발현에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서 발견되는 사례들이 많아서 검사에 그 돈을 들이는 것보다 병원의 그 감염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인력을 보충하고 환자의 증상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의료진들이나 종사자를 통해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보다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하는 등의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네. 투자는 안 하고 너무 검사만 좀 하는데 돈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서 예, 그 검사에 대한 과신, 검사에 너무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 현장에 대한 이야기 나눴고요.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12명이 추가가 됐고 네. 산악 모임 카페에서도 총 40명 이렇게 수도권에서는 계속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감염 경로 불분명 비율이 23.9%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과 좀 비교를 해보면 이번 광화문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은 역학조사에 대한 협조나 진단검사에 대한 협조가 잘 안 이루어져서 지금 꼬리가 길게 이어지는 N차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네. 또 이제 그것의 영향이기도 하고 그 전부터 쌓여왔던 이제 조용한 전파자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경로를 알 수 없는 산발적인 감염들이 이제 지속되고 있고 이제 2.5단계를 우리가 2주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네. 것은 상당 기간 경로를 알 수 없는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될 거라고 하는 게 아마 합리적인 예측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들이 늘다 보니까 역학조사관들의 그 네. 역학조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역학조사관들이 느끼는 상태는 좀 어떠한지도 궁금하고 지금 관리되고 있는 인력이 좀 충분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지금 현장에 있는 역학조사관들은 뭐 8개월 가까이 지금 그 역학조사 업무에 지금 매달려 있고 대부분 교체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상당히 피로도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충원해주고 교체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 그 최근에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을 때는 평소에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한 건 정도의 역학조사 또는 한 건을 조사하는데 1.5일 정도가 걸렸었는데 환자 수가 많이 증가할 때는 한 사람이 뭐 2건, 3건을 담당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역학조사의 일부 과정을 좀 간략하게 하기도 하고 하는 등의 조치로 이제 대응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인력 확충, 인력 교대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염고리들이 일단 너무 많고 하나를 네. 막으면 또 다른 데서 여러 개가 또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학조사관들의 업무가 좀 과중한 상태라는 점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면서
역학조사관 인력에 대한 확충도 좀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건소에 대한 인력을 한 800명 가량 늘리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해서 좀 다행스러운 그 결정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아마 필요한 인력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절반 이하 정도의 밖에 안 채워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인력을 뽑는다고 해도 그게 역학조사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지려면 또 상당한 훈련, 현장에서의 또 경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그 현장에서 기존 역학조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덜어지기까지는 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 상황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수도권 거리두기는 2단계로 하향됐는데 학교는 20일까지는 원격 수업을 유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시도교육감 회의를 오후에 교육부에서 열어서 관련된 논의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학교가 다시 문을 열어도 방역 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이 아마 그러니까 학교가 문을 열어도 감염자가 나오지 않을 거냐라는 질문보다는 학교를 문을 열면서도 감염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아마 정부와 교육 당국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2년, 3년 이렇게 길게 갈 수 있는데 매번 이렇게 환자가 조금 생길 때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사실은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고 그쵸. 또 교육에 있어서의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계층들이 아무래도 더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안전한 학교를 교육 당국이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교육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조치들을 마련을 했었고 네. 방역 관리 지침들을 설정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발표도 해왔는데 네. 방학 기간에 또 많은 학생들이 확진이 되면서 네. 개학을 앞두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연기가 됐었던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문을 여는 이 시점에 왔을 때 그런 발표됐었던 그 지침들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지침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지침을 좀 더 세분화하고 그 지침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방학 기간에 그 학생들이 많이 감염된 사례들이 생긴 거는 대부분 학교가 문을 닫고 학교 바깥에서 학생들이 보다 관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풀려 있으니까 더 많은 감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학교를 문을 닫으면 학교는 안전할지 몰라도 학생들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문을 열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설사 학교 내에서 일부 감염이 생기더라도 교육 당국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네, 봤더니 완치 후 석 달이 지나도 피로감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코로나19의 후유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가장 그 가벼운 후유증에서는 뭐 피로감, 탈모, 기억을 잘 못하는 것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심각하게는 폐를 손상시켜서 폐 섬유화가 돼서 이제 호흡곤란이 일어나거나 심장 같은 장기를 침범해서 영구적인 건가요? 극히 일부는 영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폐 섬유화 같은 경우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뭐 소수이긴 하지만 전체 확진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뭐 크고 작은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탈리아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한 절반 가까이가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 공식적인 뭐 통계나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는 없는데 그 현장에서 코로나19를 이제 그 환자를 많이 보건 의료진들의 말에 의하면 예. 우리나라는 그렇게 외국처럼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환자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후유증과 관련된 결과를 좀 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백신 개발과 관련된 질문도 드려볼게요. 영국에서 백신 개발이 가장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3상 임상시험 과정에서 좀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네. 발견이 되면서 잠시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 당국이 다시 안전하다라는 승인을 하면서 임상시험이 재개됐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서 의료계에서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이제
그 백신 3상에 참여했던 그 참여자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척수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네. 뇌에서 그 척추 안으로 들어오는 신경에 이제 염증이 생겼는데요. 이제 핵심은 이게 백신으로 인한 척수염이냐 아니면 백신과 무관한 척수염이냐에 대한 판단이 이제 중요할 네. 것 같은데 그 임상 전문가들의 판단은 척수염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긴 하지만 그 백신이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우리 몸 안에 집어넣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백신으로 인해서 척수염이 생겼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판단인 것 같습니다. 같은 네. 맥락에서 이제 영국과 브라질 정부가 그 척수염이 백신으로 인한 척수염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아마 상상 시험을 다시 재개하도록 허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